네, 이제 이어서 25번 볼게요. 봅시다. 25번 전염병과 국제 분쟁 등으로 각국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각국 은행들은 이에 대응하여 가산금리를 올려서 가산금리라는 걸 올렸대요.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투자가 대출금리에 의존할 때 투자는 대출금리에 의존하는데 얘네는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투자가 의존할 때 평면에서 IS 곡선과 YP 평면에서 총수요 곡선의 변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가상금리가 뭔가라고 봤더니 스프레드래요. 스프레드 어디 들어있어? 여기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투자가 사실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바꿔보자면 2500 빼기 200 R 소문자 R 그 다음에 200 스프레드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그냥 여기다가 여기 아래다가 넣기만 한 거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IS 곡선은 더 가팔라지고 총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라고 했는데 IS 곡선의 기울기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IS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봤죠? 여기에 승수가 왔었고 그 다음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왔었죠? 그럼 이게 변해야지 기울기가 변하는 건데 지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여기서 찾아보면 얼마예요? 이 앞에 붙어있는 200이 되겠죠? 근데 지금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변한 게 아니죠. 요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있는 가산금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IS 곡선이 가팔라지거나 완만해지는 거랑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울기를 변동시키는 거니까 혹은 뭐 다른 걸 변동시키는 거 그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기울기의 변동은 아니란 얘기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건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자의 가산금리를 건드렸을 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IS 곡선과 4번도 3, 4번도 보시면은 완만해진다, 가팔라진다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울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IS 곡선과 총수용 곡선 모두 좌측으로 이동한다. 요거 자체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자율이 무슨 근데 이자율이 지금 뭐의 함수야? 금리 함수죠. 대출 금리 함수인데 무슨 평면이에요? 이자율과 국민소득 평면이죠. 그럼 여기서 가산금리의 변동은 무슨 변수예요? 외생 변수가 될 거잖아. 지금 뭐냐면은 가산금리가 변동해서 투자가 변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가산금리 올려서 투자 떨어졌겠지. 그러면은 뭐가 된다? 뭐 국민소득이 감소할 거다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이자율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변하는 건 우리 뭘로 본다? 요거 그래프 상위 이동이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가산금리는 뭐야? 그래프에 표시되지 않는 외생 변수의 변동이잖아요. 외생 변수에 의해서 어떤 국민소득이 변했다? 그래프 자체에 이동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좌측인데 여기서 가산금리 올렸다고 했으니까 투자 감소해서 뭐 이쪽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이게 뭐야? 이자율은 그대로야. 정부가 정한 여기 R이 뭐야? 실질금리라고 써 있나? 실질 이자율 맞죠? 실질 이자율은 변동인데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가상금리라는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투자가 준 거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그리고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AD 곡선, 총수요 곡선도 모두 좌측으로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거시경제학에서는 뭐가 뭐에 영향을 받는지 그거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걸 건드리는 충격이 발생하는 건가라는 거. 보면은 참 요새는 거시경쟁이 이런 게 문제가 많아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연쇄적으로 변동되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뭐야? 어떤 팩터가 영향을 줘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다 가산금리라는 외부 변수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약간 약간 요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니 모르니 그거 물어보는 게 많았고 혹은 계산을 얼마나 잘하니 그런 거 물어보는 게 많았는데 요새는 약간 기울기라는 걸 알면은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울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계산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IQ 테스트 퀴즈 같은 느낌이 있어. 그다음에 24번 자국과 외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아래의 식과 같이 명목 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표현한다. 이거 뭐 그냥 피셔 방정식이죠. 피셔 방정식 그냥 옮긴 것뿐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예상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이며 외국의 변수는 별이 붙었다라는 거고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 물가, 자국 물가 어제 봤던 거죠. 우리가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외국 물가, 우리나라 물가인데 헷갈리면 어떻게 보면 된다? 원래 환율은 뭐
명목적인 통화 가치의 교환 비율이고, 그런데 요거를 각각의 국가의 물가로 나누면은 실질 통화 가치 간의 교환 비율이 실질 환율이 될 거라고 했었죠. 요거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였었고,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 그 다음에 다음 설명 뭐가 성립한대?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 이자율 평가설 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 성립하며 명목 환율은 외국 화폐 한 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1달러에 얼마냐? 그거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뭐 여러 아무거나 먼저 보셔도 되는데, 일단 뭐 봅시다. 답원 먼저 봐도 되고 뭐 답원 먼저 봐도 되고 아무거나 보세요. 근데 답원 먼저 볼게요. 답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양국 간의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자국과 외국의 예상 실질 이자율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어제 그 환율 볼 때 봤었죠. 여기 IRP 성립한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PPP까지 성립하면 두 국가 간에 뭐가 같다? 실질 이자율이 같다라고 어제 좀 정리해놨었죠. 그거 이용하시면 그냥 뭐 바로 풀 수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PPP, IRP 모두 성립하면은 실질 이자율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체크해놓고 한번 이제 우리가 쭉 정리해봤으니까 나오면 바로 고를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혹시 복습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PPP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환율의 변동분은 얼마가 돼요? 자, 다시 PPP가 성립하면 절대적 PPP에 따르면은 명목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뭐가 된다? 물가와 물가 비율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거를 상대적 PPP라는 걸로 바꾸면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빼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IRP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랑 그 다음에 외국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 그리고 뭐 외국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환율 변동분까지 포함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 결국은 실질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다로 결정된다라는 거였었죠. 요거는 우리가 어찌 정리해놨으니까 이 정도로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가번 볼게요.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 간 예상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 근데 여기 실질 환율 요거라고 했으니까 실질 환율의 변화율 구해보면 되죠. 실질 환율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여기서 명목 환율의 변화율,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의 물가 상승률 빼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요거 변화율의 공식으로 바꾸면은 요거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피셔 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봅시다.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변화율은 외국과 외국 간 예상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뭐 있었지? 가번, 그렇지. 오케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가번, 잠깐만, 뭐 색깔 잘못 썼나? 잠시만요. 더하기 요거 이렇게 빼기 더하기 빼기. 일단 요거 일단 봅시다.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 간 예상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라는 거 일단 볼 건데, 제가 뭘 잘못 생각했나? 오케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문제에서 IRP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IRP 성립하면은 요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맞죠?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요거 이자율,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환율 변화율은 뭐가 돼? 우리나라의 이자율 빼기 외국의 이자율로 정리해도 되죠. 요거 그냥 요거 놓고 요것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환율 변화율은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외국의 명목 이자율 차이가 된다는 거고,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실질 환율 변화율은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 그 다음에 외국의 이자율,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그럼 요거 빼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요거 빼기로 묶어내면은 명목 이자율에서 요거 빼니까 외국의 실질 이자율 되죠. 그래서 값은 맞는 얘기죠.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두 국가의 뭐 실질 이자율 차이로 구성될 거다. 요 IRP, PPP 나올 때는 어제 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좀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문제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 간 실질 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번도 맞는 게 되죠. 4번 양국 간 명목 환율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결정된다면 예상 실질 환율 변화율은 0%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봤었죠. IRP가 성립하고 문제에서 IRP 성립한다 그랬고 PPP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은 외국의 이자율과 우리나라의 실질 이자율은 같다라는 거 정리했었고 다 해서 봤었고 그러면은 실질 환율 변화율은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변화율이 얼마? 빵 맞죠? 요거 빵.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정리했던 거니까 어제 볼 때 정리했던 거니까 요것도 잘 풀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던 PPP, IRP 범위에서 벗어나진 않았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난이도 하라는 게 지금 당장 난이도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잘 풀 수 있을 때만큼 연습하라는 얘기였었죠. 요 정도 문제의 수준은 꼭 풀어내야 된다. 그거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은 문제가 23번 풀기 전에 똑같은 문제가 22번에도 있어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바로 옆에 있는 문제인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유의엄 이자율 평가설 두 개 다 성립한다? 아까 방금 똑같은 유형이죠? 그럼 뭐야? 두 개 다 성립하면 뭐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여기 A국이랑 자국과 외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실질 이자율이랑 외국의 실질 이자율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여기서 구매력 평가설 성립하고 이자율 평가설 성립하고 IRP, PPP 둘 다 성립하면은 두 국가 간의 실질 이자율이 동일해질 것이다라는 거 방금 전에도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볼까요? 자국의 명목 이자율은 4%고 예상 물가 상승률은 뭐 얼마래? A%래. 그럼 실질 이자율 얼마가 돼요? I 빼기 이거니까 4 빼기 A가 우리나라의 실질 이자율 되는 거 맞죠? 이게 명목 이자율,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4에서 A 빼면은 실질 이자율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의 명목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B, 물가 상승률 4%. 그렇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 두 개 같다는 얘기 맞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8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두 개 더했을 때 8 더하는 건 2번밖에 없다. 요것도 그냥 요거 아냐 모르냐 물어보는 거지. 둘 다 성립하면은 실질 이자율이 같아진다. 그거 알면은 이렇게 씩 정리하셔서 두 개 더했을 때 8 되는 거. 요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보던 거 맞죠? 자, 두 국가, 두 재화, 핵쇼올림 모형을 가정하자. X제는 노동집약제고 Y제는 자본집약제다. A국의 자본 대비 노동량 비율이 B국보다 높다. A가 노동풍부국이에요? 자본풍부국이에요? A는 노동풍부국이 되죠. 자본 노동 비율이 노동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A국은 노동풍부국. 그 다음에 B국은 자본풍부국.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A국에서는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A국에서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 생산 비용 뭐예요? 요거 뭐잖아. 델타 X분의 델타 Y가 오는 거 맞죠? 모모제로 표시한 모모의 교환 비율. 근데 한계 비용 비율로 본다고 했으니까 MC, Y, MC, X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한계 비용 비율로 보는 거.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한계 변환율 맞죠? 그죠? 우리 그 일반 경쟁 규정에서 봤었잖아요. PPC, XJ, YJ 평면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XJ, YJ의 순간적인 교환 비율이 되고 PPC의 기울기는 한계 비용 비율로 본다라고 했던 거. 여기 한계 변환율 되죠? PPC의 기울기, PPC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 이야기하는 거. 요건 일반 경쟁에서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A국에서는 Y제로 표시한 X제의 한계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요게 일정하게 간다라는 얘기는 PPC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떤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는 지점에 따라서 한계 변환율이 바뀌죠. 한계 변환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기회 비용이 일정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생산 비용도 일정하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PPC가 직선인 경우는 무슨 모형이에요? 이건 리카르도 모형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핵쇼 올인에서는 어제 이제 그래프 봤었는데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걸 가정해요. 아시겠죠? 경제학 강의 노트 한번 볼까? 강의 노트 한번 보면은 이제 이거 봤던 것 중에서 PPC가 수직으로 되는 건 수직이란다. PPC가 직선이 되는 거는 처음에 봤던 리카르도 비교 이론에서는
비교 우유선 직선이 돼요. 그래서 PPC가 직선 형태가 되는 걸 리카르도 비교 우유론에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아이고 왜 안 넘어가냐?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줬죠.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생산 비용, 한계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줬기 때문에 우하향의 PPC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던 그 뭐야 여기 헥쇼오린 모형, 여긴 헥쇼오린이죠. 헥쇼오린 모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가 된다? 그 뭐야 PPC가 안 넘어가. PPC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한계 비용, 요게 기회 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건 리카르도 모형, 한계 생산 비용 일정한 건 리카르도 모형이기 때문에 요건 틀렸고, 그 다음에 무역 이후 양국의 이게 뭐야?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인 임금이었었죠. 이게 같아진다라는 게 핵쇼린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그 생산 물건만 제대로 교역이 돼도 두 개가 같아질 거다. 그 교역 격차가 줄어들 거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나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답은 무역 이후 비국의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 소득은 모두 감소하는 게 아니었어요. 헥쇼린의 정리에 따르면은 노동 풍부국에선 누구의 소득이 올라간다라는 거였어요. 노동 풍부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자본 풍부국에서는 자본의 소득이 더 올라가는 거였었죠.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임금이 같아진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모두 감소하는 데 틀렸죠. 정답은 나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헥쇼오린은 뭐다? 계산 문제 안 나오고 대부분 다 이렇게 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만 잘 알아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2번 받고 21번 보죠. 21번은 또 말이 길어. 말이 긴데 사실 또 이것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봅시다. 자국의 물가지수는 P는 P에 N이 곱해지고 P에 T가 곱해진데 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요. 그다음 외국의 물가지수는 똑같은데 P 스타가 붙었네요. 그 다음에 PN과 PN 스타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 비교역제 물가지수래요. 아마 논 트레이더블인가요? 그래서 N으로 썼나봐요. 그 다음에 PT는 트레이드가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 교역제 물가지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줬어? PT랑 외국의 교역제 물가지수랑 우리나라의 교역제 물가지수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지수는 그렇죠? 뭐 가중평균하니까 비교역제를 얼마간 가중평균하고 그 다음에 교역제를 얼마간 가중평균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는 근데 그냥 F로 쓸게요. 별표라고 썼네 얘네는. 외국의 물가지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외국의 물가지수의 비교역제,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썼지. 그 다음에 1 빼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 그랬죠. 여기서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는 상수이고 각각 0과 1 사이래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할 경우, 구매력 평가설은 뭐야? 환율은 뭐 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비율로 결정된다라는 거였었죠. 요것만 알면은 그럼 환율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요새는 국제경제학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봅시다. 봅시다. 가번 자국 물가지수 대비 외국의 물가지수가 높아질수록, 자국 물가지수 대비 외국의 물가지수가 높아질수록 환율은 떨어지겠죠. 가번 틀렸고. 됐죠? 그 다음에 나번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똑같이 써볼게요. 이제 환율을 각각의 복사, 환율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아이고, 좀 풀어서 써도 상관없죠. 이제 나번 보는 거예요. 요걸로 요거의 교역 비율을 이렇게 비율로 보면 되죠. 교역제와 비교역제 물가지수를 표현한 걸로 요거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 외국 물가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대?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파, 여기도 알파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죠. 알파와 베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환율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어차피 요거 두 개는 뭐라 그랬어? 같다라 그랬죠. 그럼 어차피 요거 약분되는 거 맞죠? 그럼 물가지수가 그 환율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물가, 왜 교역제 물가, 비교역제가 아니라 비교역제 물가지수의 비율이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이렇게 써놓고 같다라고 했으니까 없어지고 이렇게 A로 묶어낼 수 있고 알파로 묶어내고. 자, 그럼 이때 PN이 이 나번 PN이 PN 외국보다 높아질수록 환율은 오르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뭐 별로 그냥 분수식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답원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PN과 외국 우리나라의 비교역제와 외국의 비교역제 물가 상승률이 모두 5%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1.05, 1.05 된다는 얘기죠. 둘 다 1.05 올랐으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환율 상승하는 게 틀렸죠. 정답은 4번. 이게 뭐 문제는 뭐 처음 보는 것 같고 뭐 말 많지만 말은 이제 굉장히 길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별거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정답이 뒤에 3번으로 잘못 들어갔어. 그거 좀 고쳐주세요. 정답이 뒤에 3번으로 잘못 들어가 있어. 2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죠. 추록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뒤에 정답이 3번으로 잘못 들어가 있어서 정답은 4번,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볼까요? 개방 경제하에 국민소득 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그럼 봅시다. 자, 국민소득이 국내 총 지출을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C, I, G 그 다음에 순수출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순수출을 별도로 봤으니까 경상수지가 요거 순수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거는 뭐야? 우리가 시험 문제 수업 시간에 구분하지 않지만 요게 국내 총 지출 중에서 국내에 한정된 거라고 보면 되죠. 요거 이제 외국과의 폐쇄 경제가 아닐 때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요건 국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국민소득이 이게 국내 총 지출을 초과할 경우 당연히 요거는 양수가 되겠죠. 경상수지는 흑자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국내 총 지출, 국내에서 쓰는 거, 외국에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투자가 민간 저축을 초과하고 요거 이제 뭘로 바꿔보면 돼? 저축으로 바꾸란 얘기죠. 이게 폐쇄 경제 상황이고 우리가 개방 경제가 되면 요거 그냥 옆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봅시다. 투자가 민간 저축을 초과하고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럼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 T 빼기 G인데 돈을 걷어들인 것보다 많이 썼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가 민간 저축을 초과하고 그러면은 요것만 봐도 초과했으니까 여기가 훨씬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빼놓고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이때 경상수지는 흑자야 적자야? 적자 맞죠? 이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폐쇄 경제야. 폐쇄 경제를 고려했을 때 폐쇄 경제만 봤을 때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투자가 민간 저축을 초과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정부 저축을 더하면은 뭔가 뒤집힐 수도 있는데 정부 저축도 뭐래? 나도 적자야. 그렇죠? 음수를 더했으니까 어차피 이 상태는 유지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개방 경제면 순수출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가 붙인다라고 했죠. 근데 국민소득 항등식은 요게 항상 같아져야 되니까 요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된다? 경상수지는 적자죠. 4번 틀렸고. 이거 뭐야? 그냥 이거 어디가 크고 빼면 요게 음수냐 적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재정적자, 민간저축, 국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봅시다. 재정적자, 민간저축. 민간저축이 국내 총생산에서 얼마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Y로 나눈 거 비율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20% 됐죠? 그 다음에 민간저축이 얼마? 19%. 그 다음에 재정적자가 2%라면은 3%다. 오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건 틀리죠. 뭐라 그랬어? 재정 적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T 빼기 G니까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프라이빗이 여기잖아. 어이구 이런 2% 오는 거 맞죠? T 빼기 G인데 흑자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런데 적자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지려면 여기 몇 퍼센트가 오면 돼? 여기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요것도 뭐 그냥 국민소득 항등식 가지고 비율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도 쉽고요. 거시부터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봅시다. 19번. 이국 이재와 리카르도 모형을 가정하자. 리카르도 모형이 나왔네요. 아래의 표는 A국과 B국이 각 재화를 한 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투입량과 각국의 총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 근데 우리가 봤지만
그냥 노동 투입량을 생산 비용으로 봐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비율만 구할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만 보는 거기 때문에 각 국가의 그냥 노동 투입량을 생산 비용으로 보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 볼까요? 가번 교역 이전 Y제로 표시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한번 구해보면 되죠. 자 그럼 Y제로 표시한 X제의 기회비용이니까 델타 Y가 위에 오죠. 요거 항상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한계 비용 비율로 보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한계 비용은 뭘로 보면 된다? 그냥 노동 투입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했어요. 어차피 노동 투입한 만큼 임금 줘야 되는데 어차피 상대적인 비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임금은 생략될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A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국 같은 경우는 X제 생산의 비용 6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Y제 생산의 비용 4분의 1. 그럼 기회비용 얼마? 6분의 4니까 0.66667 되겠죠. 그 다음에 B국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생산의 비용 1시간 2분의 1시간 얼마? 2. 그럼 어디가 더 작아요? 기회비용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A가 더 작으니까 A 국가가 X제 생산에 특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Y제로 표시한 X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요거 맞는 말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교역 이전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20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우리가 그리는 연습도 해볼게요. 우리가 그냥 그래프 수평인 걸로 보긴 했지만 이제 봅시다. 여기 좀 공간이 없어서 밑에다 그릴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XY 평면에서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표시해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 한번 표시해볼까? 요거 표시해보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리카르도 모형을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럼 여기 끝의 지점은 각각 뭐가 돼요? 생산 가능 곡선은 뭐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 지점들이 PPC였었잖아요. 그럼 요 끝의 지점은 뭐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으로 뭐만 만들었을 때? Y제만 만들었을 때, X제만 만들었을 때 각각 최대 생산량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어떻게 돼? Y제는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어? B국 같은 경우는 60시간 동안 2분의 1시간을 넣을 테니까 몇 개 만들 수 있어? 최대 120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제는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어? 60시간에 1시간씩 틀리니까 60개 만들 수 있죠. 그럼 요거 써보면 어떻게 돼? 기울기는 얼마야? 60분의 120이니까 마이너스 2 맞죠? Y로 정리했을 때 기울기는 2, 절편값은 120. 요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차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여기 아까 구했던 생산의 기회비용 되는 거 똑같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걸 구했으면은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본 거고 나중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어차피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 봤던 한계 변환율은 방금 구했으니까 2 되는 거 맞고 Y제 최대 생산량 요것만 구해주면은 바로 가실 수도 있겠죠. 요거는 뭐 연습해보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나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다번 교역 시 X제의 상대 가격이 3분의 2보다 커질수록 A국의 교역의 이익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교환 비율이 여기 6분의 4니까 3분의 2 맞죠? A국의 교환 비율은 3분의 2고 그 다음에 B국의 교환 비율은 2였었죠. 그럼 우리가 여기 3분의 2와 2 사이에서 두 국가의 교환 비율이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교환 비율이 결정된다라고 봤고 여기에서 이만큼이 누구의 이익이 된다? 여기가 A국이고 B국이니까 A국의 이득이 되고 요만큼의 차이가 미국 그때 우리 책에서 미국으로 갔으니까 B국의 이득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2보다 커질수록 A국의 교역의 이득은 커지는 거죠. 3분의 2보다 이거보다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 교역의 이득 이렇게 봤잖아요. 만약에 2로 결정되면 누가 다 가져간다는 거야? A가 교역의 이득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B는 내가 직접 만들어도 2원인데 교역도 2로 했다는 거니까 이득이 전혀 없는 거고 3분의 2로 만들어서 2에 내다 팔았다는 얘기니까 교역의 이득 다 가져간다. 그거 봤었죠? 그렇게. 라번 교역 시 X제와 Y제를 1대1 비율로 교환한다면 B국은 X제를 최대 120단위 소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뭐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봅시다. 자 1대1 비율로 교환한다라고 하면은 B국은 무슨 제 생산에 특화해요? X제가 아니라 Y제 생산에 특화하겠죠. 그래서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다? 120개 만들 수 있다가 방금 요거 절편감 구할 때도 봤던 거죠. Y제 생산에 특화할 거기 때문에 60시간을 2분의 1시간씩 들여서 최대 120개까지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교환 비율을 얼마로? 1대1로 교환한다라고 하면 최대 몇 개까지 받아올 수 있어? 120개 다 내주고 X제도 최대 120개까지 얻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뭐 리카르도 나오던 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던 거 그냥 똑같이 나왔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연습을 잘 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죠. 시간이 몇 시야? 오늘은 넘기지 말자 라고 다짐은 하지만 일단 봅시다. 자, 18번 볼게요. 자국과 외국의 화폐 시장은 각각 아래의 식에 따라 균형을 이루며 P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 요거는 화폐 공급, 뭐 물가 수준, 실질 화폐 수요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어떤 변수인지 꼭 잘 생각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 또 나왔어. 구매력 평가설 IRP, PPP 맨날 나오죠. 요새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봅시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결정될 때 환율이 그럼 뭐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물가와 외국의 물가 비율로 결정된다는 얘기 맞죠? 여기서 이게 환율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그럼 가번부터 볼까요? 자, 자국의 화폐 공급이 영구적으로 증가할 때요. 자, 그러면은 화폐 시장의 균형이 어디에서 결정돼?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자국의 화폐 공급이 늘었대요. 화폐 공급이 늘어도 화폐 수요는 나머지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이게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상대적으로 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아니 물가도 같이 올라야 되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기 화폐 수요가 불변이잖아. 외생적으로 다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외생적으로 준다는데 화폐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게 일정한데 요게 화폐 공급이 증가했으면은 당연히 밑에 있는 요것도 올라야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가번 물가,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할 테니까 환율은 어떻게 돼? 환율은 상승시킨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국의 소득 증가는, 소득의 영구적 증가는 요게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실질 화폐 수요는 소득의 증감수를 했으니까 실질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요? 화폐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변수는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명목적인 화폐 공급량은 불변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화폐 수요가 증가했는데 화폐 공급량이 불변이야. 그럼 이 물가가 어떻게 변해야지 화폐 수요를 대응할 수 있어요? 물가가 떨어져야 되죠. 물가가 떨어지면 분수값이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은 하락하죠. 근데 여기서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외국의 이자율. 이번엔 외국이래요. 여기 이제 외국이야. 외국에서 이자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했대요. 이자율이 올랐네. 그럼 화폐 수요는 감소하죠. 화폐 수요가 감소했는데 화폐 공급은 불변이니까 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물가가 오르겠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인 분수값이 작아져야지 화폐의 균형 수요와 공급이 맞을 거란 얘기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번에 외국의 물가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죄송합니다. 영구적 상승, 감소. 그러면은 외국의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른다고 했으니까 환율은 어떻게 된다? 환율은 떨어지는 거 맞죠? 응? PF. 그냥 P. 예? 외국의 물가 수준을 상승시켜. 제가 맞구나. 제가 좀 헷갈렸나 봐요. 이거 맞는 얘기죠. 지금 외국의 물가 수준을 상승시켜서 환율을 하락시킨다. 맞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순간 잘못 봤어.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것도 그냥 PPP 이용해갖고 각국의 물가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미시경제학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미시경제학을 들어가서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래요. 어떤 시장인지 잘 보시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가 하나의 공장에서 17단위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기업 A가 새로운 공장의 건설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서의 생산 비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A가 공장 2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공장 2로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요 F의 최대값은 했어요. 한번 보죠.
요거 아마 고정 비용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머지 고정 비용이니까 나머지는 변동 비용이 되고. 자, 그러면은 공장 1을 봤을 때 어차피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공장 1만 운영하고 있었을 때 이윤극대화라고 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극대화는 뭐예요? 너무 오래전에 공부했어? P는 MC죠. 그렇죠? 그러면은 봅시다. MC1이 어떻게 돼?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MC1은 Q1으로 미분하면 30, 그 다음에 10Q1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가격이 얼마가 있겠죠? 요 한계 비용이랑 가격이 일치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고, 여기서 이윤 극대화 달성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윤 극대화 달성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데 몇 단위를 만들고 있을 때 17단위를 만들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가격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70에다 30도 하니까 가격은 200이라는 얘기죠. 시장에서 가격은 200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2를 건설할 거야. 공장 2를 건설할 건데, 우리가 요거 혹시나 다공장이니까 MC1, MC2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거는 다공장 독점이고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공장 하나 더 지어봤자 무수한 완전 경쟁 시장에 그냥 공장 하나 더 생긴 거밖에 안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를 달성하려고 할 거야? P는 MC2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은 200으로 결정돼 있고 시장에서 가격은 결정되면은 뭐야? 그냥 가격을 수용하는 역할이라고 했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차피 공급자가 공장이 하나 더 늘어봐야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내가 공장 하나 더 들인다고 해서 시장 가격이 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요거 미분해 보면은 20이 될 거고, 요거 미분할게요. MC2 그 다음에 6Q2 되겠죠. 12. 그렇죠? 그러면은 생산량 몇 개 만들 거란 얘기예요? 요거 해보시면은 요거 180을 12로 나누면은 생산량은 어떻게 된다? 2번 공장의 생산량은 15개를 만드는 게 이윤극대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윤극대화기는 한데 이때 공장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죠?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제 고정 비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보면 돼요? 총 비용과 총 수입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이 기업의 총 수입은 얼마예요? 2번 공장에서 가격은 200. 그 다음에 수입은 얼마? 가격 수량은 15. 그래서 총 얼마가 돼요? 총 3천의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죠. 수입이 발생하고 총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5 넣어보면 되겠네. 그렇죠? 15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20 곱하기 15, 그 다음에 6 곱하기 15 제곱 더하기 F 맞죠? 이게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요거보다 작으면 되죠. 그렇죠? 이게 성립하면은 2번 공장에서 손실은 안 보겠죠. 그렇죠? 요거 정리해 보시면은 고정 비용은 최대 얼마까지? 1350까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장 하나 더 짓는 거고, 그때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는 뭐 총수입과 총비용으로 이윤극대화 지점에서 생산하는 건 맞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손실은 볼 수 있었죠. 그게 뭐였어? 단기적으로는 이윤극대화를 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정상적인 정상 이윤을 초과 이윤을 항상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그 지점이 이윤극대화 혹은 손실 극소화가 된 지점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 이것도 그냥 이윤극대화 점 2개 찾으면 되는 문제고. 16번 볼게요. 매기 양의 소득을 얻는 소비자가 A는 2기간에 걸쳐 최적 소비를 선택한다. 한 시장의 이자율과 관련해 아래 두 경우를 고려하자라고 했는데, 볼게요. 경우 1, 경우 2. 요거 뭔지 모르지만 다 같대. 그다음에 요거는 뭔가 요거를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1번 상황과 2번 상황 한번 보시고, 자, 위의 두 경우에 A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단 R1 이거는 각각 경우 1과 경우 2의 차입 이자율이고, 요거는 뭐야? 저축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버로우였고 세이브였네요. 그 다음에 양의 상수고, A에게 1기와 2기 소비는 정상제이며 A의 1기와 2기 소비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강볼록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조건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중으로도 없긴데 알면은 어렵진 않은데, 요거 도대체 이런 거 처음 보니까 한번 내용을 보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당황할 수 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걸까? 뭐 그렇게. 볼게요. 자, 1은 뭐냐면은 여기서 뭐야? 이거 버로 차입 이자율이랑 세이브 이자율이랑 다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준적인 금리가 있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이자율이 다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밑에다 그릴게요. 보이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자율 요거 결정하는 모형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1기, 2기 뒀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었어? 예산선을 이렇게 그렸었죠. 예산선을 그렸고 그 다음에 피셔의 이기관 모형에서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초기 부존점이라는 게 있었었죠. 초기 부존점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Y2, Y1 처음에 빌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누구라고 불렀어요? 저축자라고 불렀죠. 여기에서 효용극대화가 되면은 쓴 돈보다 번 돈이 많으니까 저축자였었고 여기서 효용극대화가 결정되면은 차입자가 되는 거였었죠. 그럼 1번 상황은 뭐냐면은 이거야. 차입 이자율이나 저축 이자율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상황이에요. 모든 이자율이 다 같잖아요. B, S, B는 차입, S는 세이빙. 근데 차입 구간이나 저축 구간이나 이자율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기준적인 금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축이나 차입이나 모두 같은 상황이고 2번은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야? 기준금리를 기점으로 차입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건 뭐야? 예금금리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가정을 더 더한 거죠. 현실에서도 기준금리가 있으면은 차입하는 건 기준금리에 가산되고 예금하는 것보다 깎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산선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차입 구간 어디야? 차입 구간은 요 구간이죠. 차입 구간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예전보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꺾여요. 그죠? 그 다음에 저축 구간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진다. 우리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자율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입 저축 구간에서는 기존 금리보다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다? 저축 구간이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두 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차입자에게는 이자율이 더 가팔라지고, 그죠? 이자율이 높아지고 저축자에게는 이자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나중에 보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떠올리기는 쉽진 않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저축자 같은 경우는 효용극대화 지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었는데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차입자도 어떻게 돼? 차입자도 원래 이쯤에서 예산 효용극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우 2의 예산 집합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게 경우 2죠. 예산선이 이제 안쪽으로 더 꺾였으니까 예산 집합은 1의 예산 집합보다 작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초기 보존점은 어차피 이자율이 건드릴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그 기점으로 차입을 하는 사람은 이자율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저축한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예. 요거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경우 1에서 매기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면 경우 2에도 매기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딱 여기에서 소비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축 차입 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죠. 안쪽으로 꺾여도 어차피 효용극대화 지점 예산선에서 어떻게 더 멀리 보내는 지점은 어차피 여기 빨간색 지점으로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1번, 2번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경우 1에서 1기에 차입하고 있었다면 경우 1에서 경우 2로의 변화가 예산선의 변화가 1기 소비에 미치는 소득효과, 대체효과가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대체효과, 소득효과 우리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대체효과, 그 다음에 소득효과,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가격효과. 요거 쓰는 거는 항상 어떤 효용극대화 모형이든지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노동공급도 그랬고 일반적인 재화도 그랬었고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축자와 차입자 다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써보는 거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저축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이자율이 예전보다 내려갔죠.
얘는 이자율이 내려갔어. 차입자는 이자율이 예전보다 올라간 상황이죠. 두 개 다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대체 효과 볼 건데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예산선의 기울기가 저축자 같은 경우는 떨어졌으니까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여기서 기울기의 의미를 뭘로 보기로 했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내가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저축을 하면은 그만큼 이자를 얻을 것이고 저축을 포기하고 소비해버리면은 그만큼 이자를 못 얻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뭐다? 현재 소비의 C1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했죠. 그거 항상 의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현재 소비는 늘리겠어, 줄이겠어? 기회비용이 떨어졌으니까 C1은 올리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C2는 내릴 것이고요. 다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요? 저축자는 은행에 넣어놓은 이자로 돈을 받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 소득 감소. 그런데 어차피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소득이 감소했을 때 C1, C2 모두 떨어지겠죠.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소득 감소랑 소비량 증가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최종적인 가격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C1, C2를 봤을 때 미래 소비는 C2 감소, C2 감소 반드시 감소하죠. 그런데 여기 C1, C2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몰라. 구체적으로 봐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차입자 같은 경우는 C1, C2를 비교했을 때 이제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올라갔으니까 낮추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차입자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소득이 어떻게 돼요? 사실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니 소득이 감소한 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차입자는 안 그래도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자율이 더 올랐으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겠죠. 안 그래도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내야 될 이자가 더 올랐다는 얘기니까 실질 소득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실질 소득 감소 시 소비량 증가 방향도 같은 방향. 그러면 최종적인 C1, C2 방향 어떻게 돼요? 요거 C2 미래 소비는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이거는 모르겠네. 미래에 가봐야 알고 현재 소비는 감소했으니까 감소한다는 거 확실한 거죠.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써보는 거 반드시 그 단원별로 다 효용 극대화 과정에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요거까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3번 경우 1에서 차입을 하고 있었다면 경우 1에서 이자율의 변화가 1기 소비에 미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방향이 감소 같죠?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표시한 거 맞는 복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경우 1에서 1기에 저축하고 있다면 경우 1에서 이자율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방향은 어디야? 1기 소비는 증가 감소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경우 1에서 저축하고 있다면 1기에 차입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차입자가 저축자가 되진 않겠죠. 그냥 여기에서 효용 극대화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로 이동하진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축자의 포지션은 유지하지만 효용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고, 나머지 사실 보기 자체는 평이한데 요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구나.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것까지 능력을 요구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거 어렵다. 이런 거 안 풀어도 된다. 일단 봅시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어렵다 그랬더니 드디어 어려운 거 나왔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군요. 한번 봅시다. 자, 어느 복점 시장에서 우리 언제 시작했죠? 25분에 시작했지. 오케이. 자, 어느 복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 동시에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 두 기업의 수요 함수와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번 PA, PB 평면에서 두 기업의 반응 곡선은 모두 우하향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제가 뒤에 구하는 식은 다 적어놨어요. 이거 가격 결정 모형 베르트랑 모형이기 때문에 이질 과점일 때 구하는 거는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냥 TRTC 가격 변수로 미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대로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해놨으니까 한번 계산 과정을 지금 다 그 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갖고 계산해 보시면은 우상향의 형태가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이해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꾸르노 같은 수량 경쟁 모형이랑 그 다음에 가격 경쟁 베르트랑 모형 같은 가격 경쟁 모형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제 반응 곡선이 꾸르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돼요?
수량 경쟁 모형은 여기가 Q, B, Q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베르트랑 가격 모형은 가격으로 미분을 하기 때문에 P, B, PA 평면에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그냥 수량 경쟁 모형은 반응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수량 경쟁 모형, 가격 경쟁 모형 같은 경우는 반응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요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계산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어차피 가격 모형은 우상향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자, 반응 곡선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생산량 혹은 가격이 주어지면은 나는 몇 개를 만들까라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시장의 전체 수요는 정해져 있어.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이 1이야. 근데 여기에서 상대방이 이만큼 만들면은 나는 그거에 맞춰서 반응한다는 얘기죠. 이게 반응 곡선의 의미죠. 상대방이 이만큼 만들면은 나는 이만큼 만들어야지. 그게 반응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차피 시장의 생산량은 시장의 전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완전 경쟁 시장이 최고점으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이 생산량을 적게 만들면은 나는 상대방이 생산량을 올리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낮춰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 시장 전체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량 기준으로 보면 우하향하는 형태가 돼요. 상대방이 이만큼 만들면 한 개 만들면은 나는 한 10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10개를 만들어 버리면은 나는 한 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 간에는 수량은 전체 수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수량과 상대방 수량 간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하향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그 꾸르노 모형도 앞에서 반응 곡선 계산해 보시면 다 우하향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가격 모형은 우상향이 왜 되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상대방이 이거잖아. 상대방이 가격을 PB로 설정하면은 나도 PA로 가격을 설정한다는 게 반응 곡선이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가격을 낮췄어. 그럼 가격 경쟁 모형에서는 나도 낮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요거 차이만 좀 그냥 봐두세요. 계산해 보면 되는데, 수량은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량은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조금 만들면 내가 많이 만들 수 있고 파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많이 만들면 내가 조금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하향의 형태가 되고, 가격 모형은 상대방이 가격을 낮추면은 나도 따라서 낮출 수밖에 없죠. 가격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우상향의 형태가 된다. 반응하는 형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번과 다번은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동안 그 베르트랑 모형에서 이런 것까지 내지 않았는데, 그 우리가 베르트랑 모형에서 뭐 봤었냐면은 베르트랑 모형에서 그거 봤어요. 그 베르트랑의 역설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봤었거든요. 그 한번 나중에 강의 노트 한번 봐보세요. 그 베르트랑 모형 볼 때 베르트랑 모형의 역설이다라고 해서 봤었는데, 뭐냐면은 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봤던 거예요.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과점인데도 P는 MC까지 간다라고 했었죠. 동질 과점을 가정했을 때 그냥 동질 과점인데 과점인데도 가격은 어디까지 내려간다? P는 MC까지 내려간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일 때 동질 과점일 때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과 동일한 생산량까지 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베르트랑 모형의 기본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렇게 봤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네, 그거 좀 받아주실래요? 간식 시켰는데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먹을 거 시켰다. 감사합니다. 놔주시고 좀 이따 먹자. 봅시다. 거의 쿠팡 VIP 아닐까? 쿠팡 이츠 맨날 시켜놓고. 봅시다. 무슨 얘기가 쓰냐면, 자, 베르트랑 모형.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한계 비용까지 내려가 갖고 연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지점에 도달할 거다라는 게 베르트랑 모형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현실에서 과점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초과 이윤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정상 이윤만 획득하는 상태인데, 아니 기업이 2개밖에 없는데 정상 이윤만 획득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현실에서 어때요? 현실에서 과점 시장이 초과 이윤 못 보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격이 한계 비용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그 이론적인 결과랑 현실에서랑 맞지 않을까? 경제학 이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실과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베르트랑의 모양의 역설이라고 썼어요. 적어놨었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봤었는데 뭐를 가정했어요? 우리 책에 썼는데 이질 과점을 가정하면 해결된다라고 했었고, 이질 과점을 가정하면은 베르트랑 모형의 역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각 기업마다 생산 비용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질 과점을 가정하더라도 각 기업의 생산 능력에 제약을 두자는 거예요. 각 기업의 생산 능력 제약을 두면은
현실에서 과점 시장의 베르트랑 모형에서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현실과 더 맞게 이론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야?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만큼 떨어져서 베르트랑 모형일 때는 생산량이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만큼 만들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본 가정이 깔려 있던 건 뭐예요? 기업이 그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기업이 그만큼 못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업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100개인데 우리가 PMC까지 도달한다는 건 두 기업이 100개를 전부 공급할 수 있었을 때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50개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완전 경쟁 시장만큼 떨어지지 않고 가격이 한 개 비용보다 높아질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과점처럼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PMC가 우리가 결론으로 봤지만 사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베르트랑의 역설이고 그 역설 과정은 요런 가정을 추가하면은 특히나 각 기업의 생산 능력이 완전 경쟁 시장까지 다 만들지 못하고 아무리 두 기업이 열심히 만들어도 50개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면은 초과이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아냐 모르냐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르면 그냥 틀리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 뭐 계산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는 아냐 모르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나번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이거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그래, 꾸르노 모형에서는 PMC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윤 발생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데 이런 생산 능력의 제약, 이런 베르트랑의 모형, 베르트랑 역설이 해소되는 과정을 추가하면은 추가 이윤을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이거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CACB면은 어느 기업이 생산 비용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A 기업이 생산 비용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어느 기업이 다 점령한다라고 봤어요. 우리 문제 기본적인 문제 풀 때는 A 기업이 승리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업의 생산 능력이 100개를 다 만들 수 있었을 때 얘기고 아시겠죠? 싼 애가 이기는 건 맞아. 근데 싼 애가 요 생산 비용이 싼 애가 시장에서 원하는 건 100개야. 완전 경쟁 시장일 때 100개까지 소비를 할 수 있는데 A 기업이 싸게 만들어 갖고 아무리 싸게 만들었는데 A 기업이 2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면은 생산 비용이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질 과점이라 할지라도 B 기업이 나중에 나머지 80개 수요에서 작업할 수 있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까지 원하는 건 10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기업의 생산 능력 제약을 두면은 B 기업도 이윤을 볼 수 있어요. A 기업 비용이 낮은 기업이 아무리 만들어봤자 20개밖에 못 만들어. 그럼 나머지 80개 수요에서 이익 창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베르트랑 모형의 역설을 아니 모르니 물어보는 건데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우리 암묵적인 범위를 깨는 나쁜 문제다. 1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 기출 문제는 그래도 좀 봐라. 왜냐면 뭐 연달아서 이제 두 번 출제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보죠. 기업 A의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제 머리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게 여기 승수가 왜 들어갔지?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요거는 어렵진 않네. 이것도 중이라고 봅시다 그냥. 뭐 제가 선심 쓴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중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보죠. 근데 그 생산함수를 볼 때 잠시만요. 생산함수나 효용함수 이런 거 볼 때 제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Q 기준으로 놓으니까 제곱이 막 이게 승수가 들어서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무슨 평면에 나타내요? 등량곡선이나 그거는 LK 평면에 나타내죠. 그럼 식을 사실은 뭘로 정리해야 돼? K나 L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Q를 1승으로 놓고 정리한 거잖아. 그럼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식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죠. Q는 2분의 3승은 미니멈 3L 5K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어차피 여기다가 여기다 승수 붙이나 저기다 붙이나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얘기야? LK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LK 평면에서 여기 3L과 5K 되는 여기 선이 가운데 선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형태가 된다?
마찬가지로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어차피 두 개가 같아 되면은 뭐 L을 5개, K를 3개 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3, 5라고 해볼게. 그러면 예전에는 요게 없는 일반적인 레온TF 생산함수에서는 3 곱하기 5, 15니까 그냥 여기 이 지점에서 외생적으로 표시되는 생산량이 15였을 뿐이고, 근데 여기서 뭐가 된 거야? 이 지점에서 생산량이 15에 2분의 3으로 표시된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맞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그 형태는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고 대신에 여기서 표시되는 게 예전에는 그냥 Q는 15였는데 뭘로 쓰면 된다? 그냥 Q는 2분의 15에 그 지점에서 곱한 거에다가 2분의 3승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형태는 똑같을 거니까 1번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체감한다. 자, 한계 생산성이 뭐야? 노동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투입해도 생산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등량 곡선이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게 아니라 0에서 멈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어때요? 자본을 추가적으로 한 단위 투입해도 생산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증한다 체감한다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3번 맞는 얘기죠. 형태는 같고 어차피 우리가 배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형태는 같고 여기서 표시되는 생산량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LK 평면에 나타낼 거니까 LK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 굳이 시험장에서는 안 풀고 넘어가는 게 맞겠죠. 안 풀고 넘어가는 게 맞을 건데 우리 이제 그냥 공부를 해보면은, 자, 4번, 5번부터 보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인지 보려면은 그냥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자 하면은 뭐만 하면 돼? 실제 숫자 대입해 보면 되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레온TF 생산함수면은 안 봐도 CRS인데 요거는 뭐예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아닐 것 같죠, 보더라도. 근데 넣어보면 되죠. 그럼 그냥 이렇게 넣어봐. 여기 봅시다. 노동과 자본을 5개, 3개, 아니 5개, 죄송합니다. 5개구나. 3개, 5개. 여기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을 5개, 자본을 3개 넣어봐. 그럼 생산량 얼마가 돼요? 15에 2분의 3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똑같지. 왜 규모에 대한 수익이 뭐야? 생산 투입 규모를 똑같이 2배 늘렸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늘어나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더 봐.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해보면 되죠. 그럼 생산량 어떻게 돼? 30에 2분의 3승 되겠죠. 그러면은 투입을 2배 늘렸는데 지금 2배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증가했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아니라 어차피 2분의 3승이니까 더 올라갈 거잖아요.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보면 되죠. IRS.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시험장에서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해봐야 되는 경우가 오더라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은 그냥 숫자 넣어서 바로바로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자, 4번 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면은 원점으로부터의 최적 생산 요소 투입 조합까지의 거리는 기존 거리의 3배가 된다. 원점으로부터의 투입 조합 거리는 뭐예요? 거리가 3배가 됐다는 건 투입량이 3배 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평면이니까? LK 평면이니까 여기서 투입이 3배가 늘었다? 그럼 그거는 생산 그 거리가 3배가 됐다라는 거는 생산 요소 투입이 3배가 늘었다는 얘기가 돼요. 생산량이 3배가 는 게 아니라 생산량은 3배 넣은 지점에서 확인해 봐야지, 생산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CRS인지 DRS인지 IRS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리가 3배가 됐다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3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3배가 늘었을 때 어떻게 되냐? 기존 생산량이 2배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렇죠? 그냥 여기서 3배로 해봐. 3배로 해서 그냥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2배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요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Q가 아니라 LK에 관해서 정리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 요거 때문에 중으로 놓고 넘어가죠. 13번 볼게요. 13번은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항상 다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하여튼 저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봅시다. 자, 다음은
세 경기자 1, 2, 3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구조이다. 개별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L과 H라고 할 때 아래 전략 게임의 순수 전략인 내시 균형이 몇 개인가라고 했어. 그런데 그냥 그 게임 플레이어가 3명이 아니라 2명에 관해 줬죠. 그리고 플레이어 3에 대해서는 요거에 따로 줬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제 요거 뭐 매트릭스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내시 균형의 정의가 뭐였어요? 내시 균형의 정의.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할 때 나도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였었죠. 혹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을 때 이미 나는 이윤극대화가 달성돼서 뭐 추가적인 돈을 벌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봤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경기자 3의 선택을 좀 볼까요? 지금 경기자 3이 좀 헷갈리니까 경기자 3의 선택을 보면은 3은 L을 선택했을 때 상대방이 LL 상대방이 LL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우월한 선택이 돼요? 이윤극대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더 우월한 선택인 거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이 그러니까 내시 규정의 정의가 뭐야?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할 때 내가 이윤극대화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경기자가 상대방이 2명이니까 똑같은 선택을 유지할 때 나의 선택은 뭐가 더 나아? 5가 더 나은 거 맞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LH를 했을 때 나의 효용은 어떤 게 더 커져요? 이유는 5가 더 커지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상대방 나머지 두 명이 HL 전략을 선택했을 때 2, 5 중에서 나는 뭐가 더 나? 5가 더 낫죠. 그럼 그 다음에 상대방이 HH 했을 때 2, 3 이게 더 낫죠. 그럼 무슨 얘기야? 경기자 3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뭐를 선택하는 게 더 이윤극대가 된다는 거예요? H를 선택할 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우월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조금 어렵지. 이거 좀 이해하시기가 이제 찾기가 시험장에서 아시겠죠? L을 선택했을 때 자기 보수가 이거야. 근데 똑같은 전략 상태에서 H를 선택해서 보수가 5야. 그러면은 항상 요거 선택하겠죠. 여기도 항상 5가 더 크고 항상 5가 더 크고 항상 더 3이 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나는 경기자 3은 어디에서 이윤극대화가 돼요? H를 선택할 때 이윤극대화가 되겠죠. 그럼 사실 위에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자 3의 선택은 고정시켜 놓고 이제 나머지 플레이어만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는 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푸는 거는 쉬운데 도대체 이제 경기자 3명 놓고 보니까 근데 항상 내시 균형의 정의가 뭐야?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할 때 내가 이윤극대화하는 선택이에요. 내가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경기자 3이 L을 선택하는 경우는 아예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면 되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때 여기서 보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던 거 해볼까? 경기자 1이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L 전략을 선택하면 나는 2와 5 중에서 뭐? 5를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H 전략을 선택하면은 2와 0 중에서 2를 선택하는 게 이윤극대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자 2가 상대방이 L을 선택하면 나는 2와 5 중에서 5를 선택하는 게 될 거고요. 상대방이 H를 선택하면 2와 0 중에서 요거 되겠죠. 그래서 균형은 어디? 요거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 균형은 두 개가 된다. 3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자체는 그러니까 뒤에 푸는 건 없지 않은데 아까 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 진입하는 방식이 조금 낯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할게. 요거 이제 난이도 표시된 거 자료가 따로 올려달라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거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다시 올릴게요. 아시겠죠? 그것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빨리 카페 활성화시켜서 사람 많이 모은 다음에 카페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그거 나중에 보고 참고하시고 봅시다.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요거는 사실 좀 그래요. 요거는 문제가 이제 이게 그 앞에서 있었던 이거는 아마 똑같은 교수님이 됐나봐. 뭐냐면은 앞에 어디 있지? 수요 공급 이론 응용해서 앞에 문제집 16페이지 보시면은 조세 부가 보조금 지급에서 8번 문제 있거든요. 2021년 15번 문제. 그거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8번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정병렬 선생님 책을 봐도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12번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를 맞다라고 계속 가르쳐야 될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맞다고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일단 보죠.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거 그냥 뭐 그냥 안 풀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풀어보고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는데 정액 보조금이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보조금은 어떻게 썼어요? 수요 함수가 있었을 때 P, Q 더하기 P로 정리해서 보조금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면은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했었고 조세를 부과하면 내려간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공급 곡선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조세를 부과하면 올라간다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해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정액 보조금, 정액 세금에 관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금액의 10% 요건 종가세죠. 종가세 혹은 종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소비자한테 준다라고 했으니까 소비자한테 준다라고 했으니까 PQ 평면에서 생산자 생산 곡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 뭐 그려질 거고 P에 플러스 50이니까 절편값 50 될 거고요. 공급 곡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 원래는 요거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P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면 P는 90 빼기 0.6Q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최초 만나는 지점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가 150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보조금을 주면은 내가 이게 소비하면서 느끼는 편익인데 편익이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종량 보조금을 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올라가는 거였었죠. 단위당 얼마씩 준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종가적인 보조금을 주면 회전 이동해야 되겠죠. 회전 이동해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이동한다? 가로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150일 때는 어차피 지불하는 가격이 빵원이어서 보조금을 주나 안 주나 같기 때문에 가로축을 기준으로 회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지점 찾아갖고 뭐 사회 후생한 손실 찾는 건데 그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야? 이거 보조금 지급한 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정병현 선생님도 그렇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당연히 90에다가 0.6Q 여기에서 어떻게 주면 된다? 1.1만큼 보조금 준다라고 했으니까 1.1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그거고 근데 여기 교수님은 이거를 1 빼기 0.1로 나누는 그거를 했어요. 90 빼기 0.6Q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 깊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기울기가 0.9로 나눠서 되니까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2021년 문제도 그렇고 조세도 다 이런 식으로 풀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풀면 숫자가 엄청 지저분하게 나와. 소수점 막 떨어져요. 뭔가 틀렸다는 거지. 이렇게 풀면 딱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뭐 우리가 그것까지 볼 건 아니고 하여튼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요. 출제전 이렇게 냈고 그래서 정답은 뒤에 보시면은 20으로 돼 있어요. 20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나오면은 이의제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갖고 와. 근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요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책 같은 거 봐도 이거 좋아하는 교수님이 2번이나 들어갔나 봐. 그래서 똑같이 되는데 그냥 종가 보조금은 그냥 종가세 나오잖아. 그냥 제껴. 내 전략이야. 종가세, 종가 보조금 일단 넘겨. 왜냐면은 어떤 걸로 냈을지 둘 다 계산해 볼 시간이 없잖아. 종가 보조금 나오면 제낀다라는 전략 제안 드리겠습니다. 안 났으면 좋겠다. 제발 좀. 11번만 풀고 좀 쉬었다 가죠. 11번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난이도가 뭐 중에서 하 정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죠.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a의 효용함수는 2 루트 xy이며 최소 비용으로 효용극대어가 아니라 최소 비용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그때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봤었죠. 뭐야 대체 효과만 있는 거 뭐 힉스 수요 곡선 그런 거 봤던 건데. 근데 일단 봅시다. 100의 효용을 다해서 목표 효용이 100이요. 예전에는 뭐였어? 예산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예산선 안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달성화하고자 하는 효용이 정해져 있고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지점은 뭘로 갔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인 건 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목표로 하는 효용은 100이고 그 100의 효용을 최소한 낮은 비용으로 달성하자. 비용 극소화 접근 방법이고 자 그럼 이때 x제의 단위당 가격은 4원, y제의 단위당 가격은 1이다. 최적 선택에서 a가 효용을 얼마? 1만큼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목표 효용을 101로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이 101이 됐을 때 이 최소한 지출도 얼마가 늘어나겠죠. 효용을 더 늘리려면 재화 소비를 늘려야 되고 재화 소비를 늘리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비용이 더 얼마가 늘어나니? 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요거는 사실은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 이제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니? 그걸 물어보는 건데 요거 효용과 소득에 관해서 쓴 게 여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접 효용 함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간접 효용 함수를 만들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그냥 풀어도 똑같아요. 그냥 풀어도 거의 시간은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런 거 뭐야? 이거 풀자고 간접 효용 함수 공부하느니 그냥 계산기에서 풀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대부분 수험생들이 간접 효용 함수를 떠올려서 풀기는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 최적 소비점 어떻게 돼요? MRS XY. 이건 콥 더글라스 효용 함수니까 x분의 y가 될 거고. 요건 뭐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게 뭐와 같아야 된다?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 px, py죠. 근데 요거는 1, 4가 되니까 4 되는 거 맞죠? 그럼 최적 소비 조건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y는 4x. 요거 찾았을 거고. 요거 찾은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어디로? 예산선으로 가져가죠. 예산선으로 가져가면은 예산선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선에 가져가면 안 돼. 왜? 우리는 예산을 정해놓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에서 예산선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목표한 예산이 있고 그 예산 내에서 예산선 안쪽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자는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산선에다가 가져간 거고, 여기는 목표하고자 하는 효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효용함수에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걸 뭘로 만들겠다? 효용 100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돼? 이거 루트 100을 달성할 건데 이때 이 루트 xy 맞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선에 넣어갖고 xj, yj 수량을 구했던 건데 이제는 뭐가 주어졌으니까 효용이 주어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효용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소비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4x 넣으면은 2에 4 그러니까 x 곱하기 4x가 될 거고 그러면은 4x 되죠. 그렇죠? 그럼 4x가 얼마야? 100이네. 됐죠? 그 다음에 y는 그럼 이거 y랑도 같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예산을 구해보자는 거야. 얼마나 싸게 이 효용의 100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예산선 어떻게 돼? x의 가격 4, y의 가격 1 맞죠? 그런데 4x도 100, y도 100. 효용 100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선에다 넣어갖고 구체적인 xj, yj 소비량 구해서 나중에 극대화된 효용을 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여기서는 목표 효용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xj, yj 구체적인 소비량을 찾고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극소화된 비용이 결정될 거다.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하겠대? 효용을 얼마로? 101로 설정하겠다는 거죠. 101로 설정하면은 2 루트 xy. 근데 최적 소비 조건은 같으니까 x 4x.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4x는 y. 그러면은 101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 비용은 얼마야? 4x가 101, y도 101이 되니까 최소 비용 얼마? 202원. 그럼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구나? 2원 필요하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출 극소화 방법이랑 효용 극대화 방법이랑 어떻게 다른지 어디다 가져가야 될지가 달라요. 아시겠죠? 예산선에다 대입해봤자 못 구해. 왜?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근데 보통 문제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구체적인 수비를 찾은 다음에 극대화된 효용을 찾았지만 여기서는 목표 효용이 있기 때문에 효용함수에 넣어서 요걸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예산선에다 넣어서 극소화된 비용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두 번 찾으면은 효용 1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득은 2가 늘겠구나 라고 푸셔도 되고 아시겠죠? 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좀 봅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 아까 봤던 간접 효용 함수로 좀 바꿔볼게요. 요거 지워도 되죠? 요거 어차피 그냥 두 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접 효용 함수로 좀 바꿔서 볼게요.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 쉬었다 가죠.
간접 효용 함수로 바꿔보면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최적 소비 조건에서는 y는 4x가 달성이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뭘로 바꾸고 싶어? 효용과 비용에 관한 관계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봅시다. u는 효용은 2 루트 xy라고 했는데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효용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2에다가 x 4x 넣으면 되고, 그럼 요거 어차피 x제곱이고 2의 제곱이니까 나와서 어떻게 된다? u는 4x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y에 관해서 정리해 볼게요. 2에다가 y 대신에 뭐 넣으면,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4분의 1 x 넣으면 되죠. 4분의 1 y 그럼 y 제곱 나오고 4분의 1도 2분의 1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u는 y가 되죠. 그러면은 나의 예산서는 4x 더하기 y인데 4x는 u, y는 u. 어떻게 된다? 나의 극소화된 비용은 2u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m은 2u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효용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득은 얼마만큼? 2가 곱해지니까 2만큼 증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간접 효용 함수를 찾아도 되고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 간접 효용 함수를 공부하고 기억이 나면 이렇게 좀 이게 쉬워 보이긴 하지. 그런데 요거를 공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100의 효용, 100일의 효용을 달성하기 비용을 직접 구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고, 일단 요거 난이도는 아까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10문제 남겨놨죠. 잠깐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할게요.